안녕하세요. 돈워리 PFP 채널 운영하는 이호영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 또 이게 정기적으로 매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내용은 암호화폐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태까지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대세라는 분위기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더 되시면 아마 안심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코로나가 옛날에 이제 패스트 정도에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패스트나 코로나 같은 큰 이변이 있은 다음에는 뭐 세계 정쟁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질서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가 지난 한 십몇 년간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비교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전쟁은 아니 세계 대전은 아니지만 이제 전쟁도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 위기가 감도는 그런 저희 쪽 동북아시아 이런 쪽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용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들이 다 안 좋아요. 뭐 영국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프랑스는 뭐 망했고 지금 캐나다도 망해간다고 그러고 일본도 지금 뭐 들쭉날쭉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글로벌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재편되고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축으로다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쓰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160명대 그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었는데 160명대도 진짜 헤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4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16만 4천 명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을 좀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일일비를 잘 하니까 오늘 또 좋은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 해주시고 그래야 또 저도 기운 받아서 더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블록체인의 프로그램 뭐 코딩을 이런 거 전 말씀 안 드리거든요. 또 AI의 무슨 코딩 그런 거 이제 그런 이제 저기 그 저 이제 시작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봐야 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도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어른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경영이라는 자체도 경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게 구성원 자체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리더가 경영자가 이제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기업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P2P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금융 쪽에서 P2P는 이제 person to person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간의 대출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 암호화폐에 이제 P2P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P2P가 뭔지 아마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어라는 뜻은 이제 동료, 또래, 같은 편, 이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깐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깐부 먹는다는 게 아마 요런 그 피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P2P 그러면 저는 이제 금융 쪽을 주로 많이 봤으니까 퍼슨 투 퍼슨 그래가지고 개인 간의 대출을 이제 얘기하는 게 주로 P2P라고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P2P, 또 기업 간의 거래를 B2P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건 이제 피어 투 피어 그래가지고 이제 퍼슨 투 퍼슨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계좌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업비트 하고 있으니까 업비트에 내가 비트코인을 한 비트를 샀어. 그래서 비트를 이제 딱 저장을 하잖아요, 제 거에. 그럼 그 저장될 때 어떤 기능이 발생을 하냐면 저랑
인터넷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다른 PC들이 있잖아요. 그 PC들의 예를 들면 비트, 코인 해가지고 이것들을 각각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 계좌에는 저장이 내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저장 공간은 데이터 센터나 뭐 저장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 PC끼리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B를 갖고 있고, 누군가는 코를 갖고 있고, 누구는 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 나랑 같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피어라고 하는 거죠. 동료, 같은 편. 우리 옛날에 다마치기 할 때 왜 깐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랑 이제 깐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명하고 연결을 해야 돼. 4명밖에 없어. 나랑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PC를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계정상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저장을 딱 눌렀더니 계속 저장으로 뜨겠죠, 이게.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속도가 느린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B를 저장해야 될 그 PC가 꺼져 있기 때문에 B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네트워크가 불안하다. 뭐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속도가 느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초창기 한 12년, 13년 뭐 요럴 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다. 저장이 안 된다. 느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때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이제 저 데이터 나왔을 때가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이제 이 비트코인 이거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몇 명이요? 한국만 해도 1,000만이라고 해요. 한국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것들을 나누어서 블록들을 하나씩 저장을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PC가 꺼져 있으면 또 다른 PC 찾아가서 저장을 해버리면 되니까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는 얘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후에 10,000명에서 한 뭐 500만, 뭐 100만 명 정도만 갔을 때만 해도 와, 이제 암호화폐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장을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자 PC에다 저장을 하고 있죠. 이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내 코인 하나 자체를 갖다가 블록으로 나눠서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을 하나씩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까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4명이 내 비트코인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이 사람 비트코인도 넷이서 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찾으려고 그럴 때, 근데 이제 4명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끄고 있어. 내가 비트코인을 찾고 싶어. 한 사람 PC 꺼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뜨는 거죠,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체도 안 되고, 뭐 저장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팔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1,000명, 뭐 10,000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 어때요? 문제가 없죠. 네. 이 사람이 안 갖고 있더라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또 들어가서 내 계좌 조회를 딱 했는데 그때 한 명이 PC를 끄고 있었어. 그죠? 비코트까지 있는데 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인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PC를 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투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 그래서 맞는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을요, 딴 사람한테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또 다음에 또 켰더니 이 둘이 또 끄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또 켜고 있어. 그럼 인을 또 저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인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투표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 소유자냐 아니냐를 갖다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그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죠. 이 사람이 맞다, 소유자가 맞다. 그럼 인을 하나 빨리 어디다가 저장을 해라. 그럼 저기다 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비트코인을 하나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했어. 근데 이때는 이 사람은 하나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껐을 때 제가 비트코인을 두 개를 더 산 거야. 그래서 세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주인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을 또 저장을 했는데 얘는 몇 개로 갖고 있어? 얘는 세 개로 갖고 있죠. 근데 다음에 제가 비트코인을 또 제 PC를 켰어. 그래서 제가 제 계좌를 조회했어. 얘는 하나 갖고 있다 그러고 얘는 세 개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투표가 또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세 개 갖고 있는 게 맞다. 왜냐면 비트, 코 다 세 개씩 있잖아요. 그럼 얘만 하나로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가 해가지고 세 개가 맞다. 이게 판결이 나면은 그때 여기를 세 개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속에서 뭐 속도 문제, 불안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게 적정 그 PC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게 안정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저장하는 그런 그 데이터 센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다 PC들끼리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탈중앙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중앙 방식의 이 암호화폐 저장 방식, 거래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호들,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를 들면 스위스 계좌를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스위스 계좌를 안 갖고 있어도 내가 내 돈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남들이 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뭐 북한에서 2조 원어치 해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최근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에 있잖아요. 거래된 내역이 다 있어요. 훔쳐간 내역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호영에서 김정은으로 갔어. 근데 이호영이 김정은한테 돈 받고 판 적이 없어. 이체를 해준 적도 없어. 얘가 봐서 빼갔어. 그럼 거기 블록체인 그 기록에 김정은이 가져갔음 이렇게만 있는 거죠. 이호영이 줬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킹이 된 거죠. 뭐 그런 식의 거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킹이라는 게 이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면 나중에 찾으려면 다 맘먹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들어가서 기록을 보면 블록체인에 이호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져갔다만 있으니까 뭐예요? 이외 이건 다 도둑놈들인 거지.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거래고 이호영은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이 이호영한테 줬고 이호영이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호영이 줬다는 기록은 없고 가져갔다 해킹 계속 되는 거죠. 그럼 맘먹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거를 가져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꺼져 있으면 얘한테로 가고 얘가 꺼져 있으면 쟤한테로 가고 이게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올라가면 이제 10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거래들이 신속하게 그때그때 착착착착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투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가 꺼놨으니까 나머지 셋이 투표를 해가지고 인을 3개로 여기다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막 1000만 막 100만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 한국에는 깨어있는 PC가 하나도 없고 미국에 있어. 그럼 이게 인터넷 가는 속도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또 거기서 또 속도 문제나 불안정성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얼마나 데이터를 가볍게 축약해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래하는 시간을 줄여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는 또 그런 암호화폐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암호화폐 회사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인구 5천만에 1,000만 명이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속도 문제, 뭐 거래 비용 문제, 또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을 해나가고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좋게 해놓느냐, 저장하기 좋게 해놓느냐, 또 해킹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하느냐,
왜냐면 어쨌든 해킹당해서 찾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남의 PC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킹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밝혀내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개선해 나가느냐, 업데이트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의 몫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가격에 다 반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아주 기본적인 P2P라는 그 암호화폐의 기술인 거예요. 피어 투 피어 기술. 예. 근데 요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그 저희가 P2P는 이미 공유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루구루, 뭐 넵스터, 이동키, 이뮬, 푸르나, 세리오, 그다음에 예전에 소리바다, V웨어, V쉐어, 위니, 비트토렌트 굉장히 유명했었죠. 비트토렌트. 그다음에 파일구리. 파일구리는 약간 좀 변형된 형태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 모브택시라는 드라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막 그 성착취 동영상 이런 것들 막 그 뿌려놓고 지워주지 않고 막 이랬던 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다음 쉐어, 뭐 퍼펙트 다크, 선샤인, 뭐 소울시크, 아메바, 윈 MX 뭐 요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 저장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거죠. 특히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서 이렇게 파일 다운받고 그러다 보면 되게 느릴 때도 있고 되게 빠를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주로 미국 애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하면 되게 느리고 미국 애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하면 되게 빠르고 뭐 요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컴퓨터 쓰다가 막 느려져 막. 이렇게 느려지지? 그러면은 뭐 제 거에 있는 거를 누군가 이제 자료를 다운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그때 컴퓨터 꺼버리죠. 껐다가 다시 켜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꺼지니까 연결이 순간적으로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나한테서 봤던 게 끊기고 딴 사람한테 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다시 빨라지고 이제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P2P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점차 그래서 이제 그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왁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들도 있죠. 그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서 기억나는 게 구루구루, 파일구리, 그 다음에 비트 토렌토 요 세 가지가 이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소리바다까지 네 가지 정도. 이런 걸로다가 저희가 서로 파일 공유해가지고 무슨 중앙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나눠서 저장해가지고 서로 다운받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암호화폐는 금융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기능인데 그걸 잠깐 저희가 찾아보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기본적인 기능은 네 가지죠. 결제, 자금 공여, 그다음에 자금 운용, 리스크 이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기능은 뭐 벌써 지금 그 암호화폐로다가 그 카드 결제할 수 있게 그 카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이미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금 공유하고 자금 운용 부분인데 자금 공유도 이제 그 자금 운용하고 비슷하게 스태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스태킹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 코인을 갖다가 일정 보상을 받고 저 이제 업비트 쓰고 있는데 업비트에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업비트에서 이제 제가 그걸 하는 순간 매일 저한테 그 자금 공유에 대한 운용 수익을 저한테 계속 주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주기도 하고 뭐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가 스태킹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산 것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한 500 얼마에 샀는데 지금 600 얼마 해가지고 뭐 시세 차익도 났고 또 공유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리스크 이전이거든요. 그럼 리스크 이전은 사실 이제 금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금, 적금,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은 뭐 고객들이 판단해서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자율 몇 프로예요? 뭐 하면 이제 만기에 언제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상품은 얘기를 해드려도 이게 처음엔 이해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딴소리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은 이제 접근 자체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걸 구조를 짜는 것도 게리라는 또 이 방식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마 이 암호화폐로다 그리스크 이전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 방식하고 이 디파이 탈중앙화 방식하고 차이는 뭐냐? 이 표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 금융 방식은 중앙 거래를 통제하는 중앙 은행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디파이 방식은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이걸 통제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단 여기는 이제 서로 이게 맞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맞게 되면 서로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런 기능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디파이 방식이 예전에 그 미국 영화인데 그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도 핵폭탄까지 해가지고 지구에서도 이제 이 외계인 우주선을 공격을 하려고 막 핵폭탄을 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딱 보호막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핵폭탄이고 뭐고 미사일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약했었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우주선 하나 탈출을 하죠. 그래서 그 탈취한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 내부로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 USB를 들어가서 그 우주선을 꽂죠. 꽂는 순간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 외계인 우주선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계인 우주선이 폭파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이러스에 취약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바이러스가 만약 생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래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대응이 돼 있는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그런 취약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중앙화 방식은요, 단점이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내 돈을 누가 가져가도 몰라요. 그러고서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해킹당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면 예금 아시죠? 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몇 조 원이래요, 몇 조 원. 그래서 이제 디파이 탈중앙 금융 방식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아니면 뭐 바이낸스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출 및 대여 플랫폼이 있느냐, 가상 뭐 스태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느냐. 왜냐면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안정적인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 농사라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자가 거버넌스의 토큰 또는 거래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요게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스태킹 방식들이 여기에 또 한 가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토큰이 뭔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나 탈중앙화 앱의 운영 및 방향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암호화폐. 또 토큰 보유자는 투표를 통해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 자금 배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DAO,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저장 방식에서 비트코인, 인이 얘가 컴퓨터 끄고 있어. 얘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걸 투표를 해가지고서 얘한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고, 나중에 세 개가 되는데 얘가 하나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 이 차이를 갖다 투표를 통해서 세 개가 맞다라고 해서 얘를 또 세 개로 수정시켜주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아니고요. 그 채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굴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합성 자산. 그래서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자산을 포함한 다른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토큰화된 파생 상품. 기초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다양한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그 합성 자산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갖다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거래를 다시 한번 저희가 그 표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쪽으로 이제 송금 요청을
저장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고, 이제 송금하는, 금융거래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 거냐. 송금 요청하는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죠. 내용이 작성이 되면 그 내용이 작성된 그 계약서를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들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송을 하죠. 그럼 각 참여자가 이 블록들에 대해서 오케이 나 받았어 누가 누구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승인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승인된 상태에서 이 나한테 왔던 블록이 내가 승인을 하게 되면 내 블록에 껴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 승인하고 송금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0. 몇 초밖에 안 걸리는 거죠. 요렇게 서로 이제 블록체인 간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버넌스 토큰이 사실은 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암호화폐의 장점은 첫 번째 탈중앙화,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투명성,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다 알죠 서로. 불변성,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분 좋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비트코인 1억 개를 제가 갖고 있어요. 1억 개가 없지, 2천만. 그러니까 100만 개를 제가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100만 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참여자들이 이호영 블록 비트코인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 다 이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거를 10,000개로 바꾸고 싶어, 내 0으로 바꾸고 싶어, 막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바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갖고 있는지는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리고 불변성이다.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100만 개 갖고 있으면 100만 개 갖고 있으면 쫙 이제 우리 참여자들한테 저장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수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들이 이 거버넌스 토큰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100만 개가 맞아. 그럼 얘는 다시 100만 개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0개로 바꿔놔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가용성이 있어서 해킹의 원상복구가 된다. 이건 이제 수정 삭제의 불변성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누가 막 여기서 해킹하고 해놔도, 이제 나중에 그 해킹이 이 전체를 하지는 못하니까 이게 다시 원상복구 된다. 거기 이제 로그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는 빠져있죠. 그죠? 예. 요런 이제 4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낭비, 해시 파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트랜잭션이 긴 거를 갖다가 단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또 많은 뭐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